우리 김승혁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김승혁 우리 선생님은 오늘 강사신데요.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 18기를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에서 오래 생활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러시아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러시아에서 뭐 미국의 미문화원에 가서 점거했거나 방어한 사람들 미국에서 영구 입국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입국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그 얘기들도 아마 직접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려인 센터 미르라고 오늘 그쪽으로 가서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 대표로 지금 있습니다. 늘 고려인 어렵게 일하고 오신 분들 저녁에 퇴근해서 오신 분들에게 야학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야학을 하고 계세요.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르는 러시아어로 평화 혹은 세상을 뜻하며 동포들이 모국과 유라시아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립된 곳입니다. 평화 혹은 세상이라는 뜻이랍니다. 미르에 대해서 한번 알게 됐고요. 우리 김승혁 대표는 이제 저기 사단법인 너머 그 떼꼬리라고 아시죠?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는데 8만 명 중에 한 2만 명 가까이가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막근천이라 그랬나요? 12,000명 정도가 저 선부동 그 떼꼬리에 거주하고 있고 한 6,000명 정도가 여기 대학동 한양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시고요.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우스리스크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승혁 대표님을 열렬한 환호의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반도를 떠났고 어떻게 해서 우리 곁에 살고 있나 우리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안산에 왔는데 참 떼꼬리라는 곳에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고려인 분들이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분들을 위한 이제 너머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짧게 옛날에 만든 영상인데요. 한 7분 정도 되는데 이거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간단히 드리면 97년도에 서른이 되던 해에 서른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소련이 망했다길래 망한 소련이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러시아어도 모르고 어떡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사범대학이 생겼는데 한국어과 강사가 필요하다 해서 강사를 갔어요. 가면 뭐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월급도 주고 방도 준다고 하고 러시아 말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범대학에서 저는 러시아로 갔는데 저랑 똑같은 그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고려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지했을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인데 내가 참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러시아에 왔구나 뭐 이런 마음을 들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 소련이 와해되고 연해주라는 지역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그 주인데요. 거기 군인들이 소련이 개방을 하면서 군인들이 서쪽으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군막사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는데
연해주 지역 곳곳에 6개 지역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난민처럼 막 밀려 들어올 때였었어요. 빈 병영이라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춥거든요. 영하 한 겨울에 40도까지 떨어지고 이래서 당장 이분들 겨울은 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한 가정과 정착촌에 이렇게 난민처럼 온 고려인 한 가정을 1대1 자매 결혼해서 최소한의 한 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인 동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가을에 꼭 13년째 되던 해에 1년마다 비자 갱신하러 한국에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입국을 러시아가 제 입국을 나가버려서 러시아에 못 들어가게 됐죠. 왜 입국을 막았느냐 많이 항의도 했지만 자세히 알려주진 않는데 러시아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나중에 선동하고 이렇게 그럴 위험 소지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찍혔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황당했죠. 손가락 작은 거 하나 들고 나왔는데 14년 동안 거기 있던 많은 인연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찾아와서 저를 데려다 준 곳이 바로 안산 떼꼬리라는 곳이었어요. 그 친구들도 떼꼬리에 있는 고려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에서 본격적으로 고려인 활동을 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려인이 누구냐, 왜 고려인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우리 이민사로 보면 근대에 처음으로 반도를 넘어서 대륙으로 가신 우리 한인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소련 지역, 연해주 지역으로 두만강을 넘어서 가신 거죠. 압록강을 넘으신 분들은 지금 조선족 동포분들이 된 거고 두만강을 넘으신 분들은 고려인 동포들이 된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좀 더 빨라서 고려인이라는 명칭은 고려인 동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넘어갈 때만 해도 조선 시대였었잖아요. 조선족 동포들은 아직도 조선족 동포들이라고 그러고 일본에 있는 조선적 동포들, 제2동포들 중에 그분들은 조선적이라고 부르는데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는 만국의 유민이 아니다. 이 땅이 옛날 고구려 땅이었고 가래 땅이었는데 옛 국토에 찾아온 원주민들이다. 이런 캠페인들을 막 벌여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역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발간했던 많은 민족 신문들에 고려인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굳어지면서 고려인이라고 오늘날에 불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말로 한인을 까레이츠라고 합니다. 까레이츠라는 건 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까레이츠가 고려에서 온 거예요. 코리아가 고려에서 왔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정되면서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고요. 이 사진은 두만강 바로 위에 연해주 지역에 핫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1900년대 초에 살던 그 한인 4대가 한가족인 사진입니다. 연해주에서 그 고려인 박물관 만들 때 사진 수집하러 다니면서 찾은 사진인데 보시면 우리랑 똑같이 러시아에 가서도 사셨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왜 두만강을 넘어가게 됐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연해주 지역입니다. 두만강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쪽 지역이 이제 반교 지금 조선족 자치구 지역인 거고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고구려 발해 옥저가 있던 땅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옥저를 이 두만강 아래로 배우는데 실제로는 연해주에서 유적이 많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크라우노보카 꿀도라라고 러시아 말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발해 시절에는 오경 15부 중에 5개 서울과 15부 15개 도가 있었죠. 그 중에 동경, 동쪽에 서울이 있던 지역이 연해주고 솔빈부라 15부 중에 솔빈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한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말갈족들하고 뒤섞여서 살던 땅이었었고,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러시아학자들도 한국학자들도 그렇고 융을 발굴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럼 발의 유적에서 한 5cm만 더 파고 들어가면 꼭 나오는 게 옥저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던 곳에 망하고 다시 살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청나라 시대가 되면서 이 지역이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데 그 이유는 봉금령이라고 청나라에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봉은 봉황을 뜻하고 금은 금지한다. 명은 명령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봉황이니까 황제가 태어난 신성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여기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이죠.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황무지가 되었다가 북경 1860년이죠. 북경조약으로 이 땅이 러시아 땅입니다. 이 북경조약 때문에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갈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만강만 넘어가면 빈 땅이 있다더라 그랬는데도 넘어가면 청나라 관원이 잡아서 쫓아냈거든요. 근데 러시아 땅이 되면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연해주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빈 황무지라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불량미 수송이 문제가 많아서 그 서쪽 끝에서 그 불량을 싣고 오려면 많은 그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인들이 몰래 넘어와서 농사 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들 이제 여기 청나라 땅 아니고 러시아 땅이야. 우리가 너희들 귀족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땅도 줄게. 농사 열심히 지어서 대신에 우리 불량을 좀 공급해. 이 조건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1860년대부터 최초로 한인들이 단도를 벗어나서 데리고 오러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 그 고려인 동포들 모습인데요. 첫 번째 1차 이주 시기를 1860년대, 1910년대로 잡습니다. 1860년대에는 그 아령실이라는 역사서에 개봉 선생님이 쓴 러시아령의 실제 기록이 나타나는 역사인데 그 기록에 그때 당시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경도 일대에 한 줌의 벽이 수락할 수 없을 만큼의 참혹한 기근이 몇 년간 지속돼서 아사자가 속출을 하던 시기였고, 게다가 어느 날 그 두만강을 탐사하던 미국 상선이 하나 침몰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함경도 농민들이 그 배에 가서 물건들을 다 이제 가져와서 식량들 가져와서 먹은 거죠. 처분을 하고. 그러니 미국이 조선에 항의를 하고 조선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하고 이 함경도 지방에서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지 않으면 관원에 잡혀서 권장 맞아 죽는다.
저 두만강만 넘어가면 아라사 군인들이 땅도 주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이러면서 집단으로 국경을 넘는 그 모습들이 이 책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배고파서 한반도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말기의 그 폭정, 관원들의 폭정을 피해서 떠났던 거고, 국제 정세는 국경조약으로 러시아 땅이 되면서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때는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갔고요. 고려인들이 지금도 쓰는 고려말이라는 게 있는데, 그랬어 저랬어 하는 말이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옛날 그 언어학자들 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귀한 언어적 사료라고 그러는데, 고립돼서 이분들이 쓰는 언어라 그 함경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넘어가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1905년 10년 사이에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뺏기면서 이때는 함경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풍운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연해주나 간도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이 유명한 독립운동가분들이 연해주와 간도로 오고 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사할린 강제징용이라고 이건 좀 시기적으로 넣는데, 일본에 의해서 연해주 위쪽에 사할린이라는 섬에 강제로 징용당해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50만이 되는 고려인 동포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인들이 두만강을 넘어가서 제일 열심히 한 건 농사였었어요.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 관련 석당 중에 고려인이 앉은 자리에서는 까레이츠, 한인이 앉은 자리에서는 바위에서도 풀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농사를 잘 지셨죠. 땅을 찾아간 농민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히 했던 게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연해주 곳곳에 200여 개가 넘는 민족 학교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 민족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말을 가르치고 월사금 모아서 독립군 분자금으로 도와주고 했던 거죠. 여기 있는 이분들이 그 연해주에 있는 한인 사범학교, 지금은 사범대학 교사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그 연해주 곳곳에 한인 소학교로 가서 가르쳤었는데, 1933년에 찍은 사진인데 몇 년 후에 이분들이 다 스탈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 얘기는 뒤에 강제이주 파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우리 민족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반도 너머에서 열심히 사셨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고려인 동포분들한테 상처 줄 때 넌 말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한인이냐, 네가 왜 우즈베크 사람이지 무슨 한민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뺏겨서 우리 민족교육을 못 받았었죠. 일제 식민교육을 받을 때 연해주에서 민족교육의 불씨를 되살려 갔던 분들이세요. 강제이주라는 그 창상을 겪으면서 말을 잃어버렸을 뿐이라서, 그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우리말은 못한다고,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 독립운동 하던 그때 당시 빨치산들 사진입니다. 한국의 그 백두대간이 두만강까지 가서 끊기는 게 아닙니다. 두만강 넘어서 계속 연해주 위로도 뻗어 올라갑니다. 그걸 러시아에서는 시오테알린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연해주에 있는 백두대간에 숨어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십니다.
한 분들인 거죠. 뭐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든 성명회를 조직해서 들어보셨죠? 역사 시간에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전세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도 이 연예인의 노력분들이고요. 민족신문들, 해조신문, 대동공보, 대한국 본업신문, 한글신문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서 민족 계몽운동을 벌이고 하여튼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병참기지화 연해주에서는 쉽게 무기를 살 수가 있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한인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 못해도 이런 무기 구입이나 이런 데 많은 협조를 했죠. 이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연해주 독립운동 이제 영웅분들의 영정인데 이 강일구 선생님 동상은 서울역에 있습니다. 대한노인동맹단 도시락 폭탄, 투척한 어떻게 청년들만 독립을 위해 싸우겠느냐 우리 같은 노인들도 일어나서 싸우자 하고 청년에게 모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지금도 이분 동상이 있고 또 아실만한 분이 이동영 선생님 그 초대 국무총리 하셨죠. 임시정부. 한국의 주로 사회주의 계열이라 많이 소개는 안 됐지만 다 독립운동사에 내놓으라 하는 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홍범도 장군님은 얼마 전에 왜 봉오동 전투 영화 있었죠. 그 주역이십니다. 이분도 연해주에서 활동하시다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직해서 중앙아시아에서 극장지기한테 돌아가세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 무덤을 유해를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실 만한 분이 최재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연해주 독립운동의 배부세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분한테 찾아와서 독립운동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하면 이분이 다 도와주셨던 겁니다. 러일 전쟁 시기에 군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세요. 지금으로 치면 그 지역에서 한 정지원급 돈을 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동의회라는 의병 군단을 만들고 그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안중근 선생님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찾아와서 동의회 우영장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러시아 기자로 위장을 시켜줘서 이토 히로부미 바로 코아파까지 가서 저격을 하고 민족의 영웅이 됐던 거죠. 실제로 안중근 선생님의 배우셨어요. 권총 사주고 갈 수 있게 자금 다 되고 나중에 잡히면 변호까지 다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안중근 선생님이 끝까지 배우를 안 밝히시죠. 나중에 1920년에 일본 분들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서 연해주에 기습을 해서 이분이 잡혀서 체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죠. 고려인 동포 사회, 그러니까 연해주로 이주해서 농사짓고 열심히 살다가 독립운동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비밀문서 넘버 1428 3CC라는 이 문서 때문입니다.
이거는 극동 지역에 사는 모든 한인을 2,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라라는 비밀 명령서예요. 스탈린이 그 명령을 내렸고 아주 비밀스럽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때 당시 18만이라는 한인들이 극동 지역에 살았는데, 20만의 한인들이 극동 지역에 살았는데, 뭐 우리도 어느 날 안산에서 니네 저기 어디 산속으로 이주해 이런 명령 받으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먼저 한 게 지식인의 처형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 속의 선생님들 같은 지식인들, 오늘 이렇게 보신 여러분들처럼 지역에서 좀 말 좀 한다, 인텔리다 이런 사람들을 싹 데려다가 먼저 죽여요. 죽이는 것도 일본의 첩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다 직결 처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게 2,500여 명 정도. 근데 실제로 고려인들이 나중에 그 실종된 사람까지 쭉 9권의 책으로 책을 엮어낸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일일이 찾아보니까 세보니까 6,000명이 오더라고요. 한 사회를 이렇게 중세 마녀 사냥하듯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은 다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행선지도 알려주지 않고 총칼 들이밀고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이게 1937년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당하죠. 어느 날 군인들이 총칼 들고 와서 당장 짐 싸. 물건도 가져가지 마.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아. 신분증도 다 뺏어요. 그리고선 개돼지 실어 나르는 그것도 그냥 기차가 아닌 그 화물차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2달, 3달을 계속 하염없이 달려서 중앙아시아 별탄에 버려놓은 사건이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나중에 소련이 와해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참혹했던 것들이 신문에 기고가 됐던 건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강제 이주는 사실상 강제 수용의 형태로 의도되고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적성민족이라는 낙인을 한인들한테 찍어요. 그 적성민족이라는 건 적국의 민족이라는 거죠. 1937년에 우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는 일본의 적대적이었고 전쟁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적국의 식민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은 일본에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고 싸우고 증오심에 넘쳤던 사람인데, 이런 억울한 그 낙인을 찍혀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이 각서 넘버 28519라는 건 이제 실행 지침 같은 겁니다. 강제이주를 어떻게 시켜라. 여기에 보면은 한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수송열차 승선 시에는 신분증을 압수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붙이고, 화물칸을 3칸으로 나눠서 한 량에 100여 명씩 그냥 때려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한인 수용소를 중앙아시아에 만들어요. 이것도 뭐 그 신문에 나중에 소련 망하고 나서 신문에 났던 그때 당시 상황인데, 의료 강조도 없고, 의료 도움도 없고, 기후와 풍토도 전혀 다르고, 하루 사이에 6, 7명이 죽고, 뭐 이런 참혹했던 상황을 소치했던 거예요. 그 가을에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땅굴을 파고 땅굴 속에서 이제 거적갖고 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강제 이주 중에 한 2만여 명이 사라지고 거기 도착해서도 많은 영유아들이 죽게 되죠. 이게 강제 이주 경로입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도착한 것이 처음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요 밑이 이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그 이란 바로 위쪽, 이라크가 바로 위쪽인 거죠. 그러면 왜 스탈린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시켰을까? 뭐 이런 의문이 남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설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 역사학자들은 일제 스파이설을 얘기하는데 일본이 그 연해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소련과 또 한판 붙으려고 먼저 했던 게 간첩을 연해주를 모집 보냈는데 그 간첩 속에 한인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니라 고려인, 거기 살고 있는 고려인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게 한인 간첩들을 많이 보내서 굉장히 위협이 됐었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 스파이와 고려인들을 구분을 못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걸 두려워하는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켰다. 라는 게 일제 스파이설이고요. 그런 문건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소련이 서쪽 끝에서는 독일과 전문이 감들었고 동쪽 끝에서는 일본과 전문이 감들었는데 양쪽 서쪽 끝과 동쪽 끝에서 큰 독일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아마 한쪽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모스크바가 있는 서쪽 지역이었고, 서쪽 지역의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일본과 불가침 조약이나 뭔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동쪽에 있던 부대를 서쪽으로 그때 당시 다 옮겨버린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과 전쟁을 한판 붙으려고 했으면 오히려 일본의 가장 적개심이 높고 가장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 조직화된 한인들을 오히려 이용했어야지 왜 강제 이주를 시키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국제관계설이고요. 세 번째는 농업이주설입니다. 1930년대 중반에 소련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때 뭐 쥐잡아 먹고 뭐 이러던 시절인데 한인들이 농사를 잘 지니까 그 벼농사의 국가한계선을 조만간 위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곡창지대, 그 날씨가 따뜻하고 1년 산모작이 가능한 지역인데 양만 키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농업이주를 시켰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게 농업이주,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농업이주입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스탈린이 강제이주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라고 보이고요. 불과 중앙아시아에 벌어져서 2, 3년 만에 고려인들이 한인 집단 수용소를 소련의 모범 농장으로 탈바꿈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련의 집단 농장에서 수확량이 10이었으면 고려인들은 100을 내는, 10배를 넘게 수확량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적성민족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굉장히 어렵게 활동에 제약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소련도 고려인을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면서 이 사람들 한인들의 집단 농장을 소련 사회주의 집단 농장의 그 어떤 홍보 수단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자리를 잡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큰 트랙터나 뭐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 가면 고려인 이름 붙은 그 농업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농업 영웅입니다. 그렇게 1차는 기아와 기근, 나라를 뺏긴 서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 이주였다면 2차는 스탈린이라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폭압적으로 강제 이주된 이주였고 3차 그렇게 해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1980년대 말이죠. 1990년대죠.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망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때만 해도 냉전 시대라고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는데 그 초롱성 같은 소련이 어느 날 망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소련을 이루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고려인들이 살고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소련 국민으로 뭐 우즈벡 국민, 러시아 국민 이런 게 없었죠. 다 소련 국민이었죠. 똑같은 주의였었죠. 그러다가 우즈벡이 독립하면서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즈벡이 독립하면서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쓰고 이제 지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즈벡 국민 그리고 우즈벡 내에 우즈벡 국민이지만 소수민족인 한인 이런 식으로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의 사장이었다. 그러면 그 사장이 한인이다. 한인 내려놓고 우즈벡 사람 올려놓고 학교에 가면 옛날엔 러시아어 공용어로 배웠는데 이제 러시아어 안 쓰고 우즈벡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학교 갔더니 한국어로 수업하다 갑자기 저 아랍말로 수업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소련이 와해되면서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망가져서 현재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 평균 임금이 150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일자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 거기서 살기가 점점 더 소수민족으로서 막막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처럼 내전이 발생해서 분쟁 지역에 있던 한인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다시 떠돌아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1차로는 우리가 쫓겨났던 연해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땅 연해주로 가보자. 거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경제가 낫다더라. 그리고 러시아니까 러시아 말을 할 수 있어서 정착하기 편하다더라. 이러면서 연해주로 많이들 가세요. 연해주로 가는 건 이민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오는 건 아직 한국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 이민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돈 벌러 오는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벌써 한 1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 안산 주변에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연해주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외에 경제적으로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처럼 가서 돈 벌고 돌아오고 돈 벌고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고려인 농부들이 어떻게 넘어가서 어떻게 돌아오시게 됐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에 치료하고 있는 고려인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받는 비자가 H2 비자와 F4 비자라는 겁니다. H2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노무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대신에 3년 이상 살지 못하게 합니다. 3년 일하면서 산 다음에 나갔다 와야 되고, 나갔다 와서 1년 10개월을 연장해 줍니다. 총 4년 10개월을 비자를 주는 거죠. 왜 5년을 안 주냐 하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영주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라 이 비자로 일을 하고 한국에서 살지만 거주권을 제한하는 비자인 거고요. F4 비자는 동포 비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 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에게 주는 비자인데, 이 비자로는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1년마다 갱신은 해야 되지만 계속 거주도 가능하고, 근데 단순 노무를 못하게 해요.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오면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업체나 인력시장 가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로밖에 일을 못하거든요. 단순 노무밖에 못하는데 F4에서는 노동권을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포라고 비자는 줬지만 결국 H2에서는 거주권을 제한하고 F4에서는 노동권을 제한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정착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보통 $1,000 안팎을 모아서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중앙아시아에서는 $1,000면 꽤 큰 돈입니다. 그걸 모아서 비행기 값 한 600, 700 쓰고 그 $200-300로 보증금 내고 한 $100 남은 걸로 한 달 생활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자마자 일하는 건 다 불법 노동이거든요.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라고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 일하겠다는 업장에 신고도 해야 되고, 노동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C3와 F1 비자라는 것도 받아서 오는데, 이 C3 비자는 3개월 체류 비자입니다. 20세가 넘는 고려인들, 한인들에겐 아예 그나마 H2 비자와 F4 비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자들도 안 줘요. 이 비자 3개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도 올 수가 없죠. 아니면 3개월 비자 가지고 와서 3개월, 이건 일하면 안 되는 비자거든요. 불법 노동하다가 번 돈 비행기표로 다 쓰고 또 돌아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잡혀서 벌금 물고 쫓겨나기도 하고, 25살까지 제한, 그러니까 H2와 F4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1이라고 방문 동거 비자는 그 가족 비자인데, 왜 아이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부모에 종속돼서 아이들에게 주는 비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재해동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재해동포를 3대까지로 한정을 해놨어요. 되게 웃긴 거죠. 한민족이 3대가 지나면 한민족이 아닌 거예요. 동포가 아닌 거예요. 법률상으로. 그래서 4세대부터는 쫓겨나야 됐던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부모는 한국에 있을 수 있는데 자식은 무조건 나갈 걸 작년에 정부와 국회에 막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해서 그나마 이제 한 세대를 연장해놨어요. 임시로 4세대까지는 해주겠다 해서. 근데 이것도 웃긴 거죠.
게다가 연장은 했지만 그 직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당계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계는 또 빠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동포법의 현실입니다. 현재 이게 약간 옛날 자료인데 한국에는 10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들어와 있고 조선족 동포들은 한 90만 되죠. 총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 하면 벌써 800만 재외동포, 750만 재외동포 중에 100만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안산에 제일 많이 경기도에서도 안산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아까 선부동 쪽에는 빼골이라는 지역이 한 12,000명, 그리고 이쪽 상록구 지역에는 여기 바로 옆에 대학동에 한 6, 7천여 명,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안산에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형태나 하시는 일은 안산 떼골도 그렇고 여기 대학동도 그렇고 거기에 고려인 집성촌이 생기게 된 이유가 보증금이 싸요. 원룸촌이 형성돼 있거든요. 원룸, 오래된 원룸들이 이러니까 보증금 50에 월세 30만 원 이런 집들이 있는 겁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싼 데로 가야 되는 거죠. 당장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월세 많이 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려인 마을이 형성돼 가서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 이분들이 이주하는 형태가 처음에 한국 가자 이러면 가족회의를 열어요. 가족회의 열어서 제일 기운 센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 일을 할 만해 하면 이제 남편이 갔으면 부인 불러들여서 같이 일하고, 우리 열심히 일해서 방 한 칸 넓히면, 아니면 형편이 되면 애들 불러들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만하다 하면 또 개똥이 새똥이 친구들 또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인 정착촌, 고려인 마을이 안산에 전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마을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그냥 파견업체나 직업 속에서 가서 3D 업종에 일용직 최저임금 시급받으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반대로 중앙아시아 가서 어느 날 알았죠. 이게 가서 그날 하나도 모르는데 내일부터 당장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3D 업종에서는 아직도 계속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불 문제, 산업재해 문제, 성희롱, 각종 노동 문제들로 상담을 많이 옵니다. 우리말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저희 같은 센터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러시아어로 이제 통번역을 도와드리고 대신 항의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다문화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로도 분류하기 애매한 지점이 고려인 동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문화 시설이나 다문화 정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시설도 아주 많이, 좋은 시설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정착 사업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 위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인 동포들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결혼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일하러 외국인 노동자처럼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에는 이분들은 코리안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외국인이지만 국적은 다르지만 한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여쭤보면 한국에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소. 일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까이츠인데 한인인데 나보고 외국인이라고 우즈벡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못 견디겠어. 150년을 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떠돌면서 살면서도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한인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또 자긍심이었기도 했고, 근데 막상 웃긴 한국에 오니까 한인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무시당하고. 그게 그냥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보기에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이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뭐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 역사의식의 바탕을 둔 고려인 특별법 개정과 체류권 노동권 보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만 있게 해줘도 거의 고려인 문제, 동포 문제의 90%는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역적인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특별법이란 법이 있는데, 이제 2017년에 정부에서 우리 동포 중에 제일 그래 아픈 손가락이 고려인들이라 해서 고려인들을 독자하게 만든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의 문제는 고려인의 정의를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로 한정해놨어요. 국내에 와 있는 10만 고려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살 수 있게 좀 해보자. 자유롭게 왕래하고 뭐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렇게 해야 동포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포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국내 100만 동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입니다. 10억도 그 중에 7억 정도는 그냥 세미나니 뭐니 이런 데 다 퍼주고, 실제로 쓰여지는 돈이 3억도 안 돼요. 100만 동포에 대해서 뭐 정책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동포 예산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민간단체와 유관단체, 지자체들이 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고, 그것의 모범 사례가 떼꼬리에 있는 너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처음에 기금을 마련해서 건물을, 정부로부터 돈 따오고 해서 건물을 지르고, 그리고 안산시에서 위탁기관으로 그 민간단체를 스탁을 줘서 지금 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안산시의 모든 외국인이나 이 동포 문제가 단원구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 특구도 그렇고, 사실은 상록구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는데, 그냥 단원구에 의해서 이걸 다 처리해 놓고 이제 그걸로 됐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르라고 새롭게 이쪽 지역에서 고려인 동포 단체를 꾸리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사 및 정체성 교육이 꼭 필요한 게, 이분들은 어디에서도 스스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러시아나 우즈벡에서는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역사를 가르치죠. 한국에서도 이분들의 역사를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내가 왜 고려인이 됐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해서, 모국이 왜 모국과의 나이 관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느끼고 계세요. 스스로는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 교육과 모국문화 탐방 활동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모국문화 탐방 활동은 한국에 일하다가 맨날 공장하고 뭐 집 밖에는 못 다니는데 저 좋은 곳, 역사적인 유적지, 뭐 경복궁 이런 데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모국의 아름다운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체험할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한국어 양방향 언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중도 입국자녀들이 한국에 고려인들이 와서 처음에 애들이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학교에 와서 멍하니 2, 3년 있어요. 당연히 부지나 학급 못 쫓아가고 꼴찌하죠. 그러다 겨우겨우 한국말 알아들어서 적응할 만하면 부모님 비자 기한이 다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본국 교육과정 4, 5년 과정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또 제대로 이제 러시아 말 까먹고 교육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어 교육, 언어 교육도 꼭 필요하고, 고려인 동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애들 학교에 안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러시아 사립 학원에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그 학원에 보내요. 돌아갈 걸 걱정해서. 그럼 거기서는 그 애들 러시아 교과 과정으로 공부시키고 검정고시 대사관 통해서 패스해서 러시아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만 보장이 돼도 사실 이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다섯 번째는 당연히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가 없어요. 저희가 조그맣게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한 30여 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대기자가 60명, 70명이 넘습니다. 여기 석포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고려인 아이들이 170명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는 게 독일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구소련 지역에 한인들이 5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독일은 2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러시아인 구소련인들이 200만이 넘었던 거죠. 소련이 와야 되자마자 독일은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독일계 사람들 다 받아주고, 우리 왜 세터민 분들 정착 지원하듯 그렇게 정착 지원해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 프로그램 돌리고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오시지 못하는 분들, 러시아나 구소련 지역에 오래 살아서 거기 뿌리가 깊어서 뭐 친인척 관계 때문에 등등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독일 정부가 매칭 펀드를 맺어서 독일이 조금 더 잘 사니까, 독일 입장에선 자민족이고 러시아 입장에선 자국민이니까 러시아 한 30대고 독일 한 70대에서 그 러시아에서 잘 살 수 있게, 정착하고 살 수 있게 혼란한 와중에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응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독일은 동포 정의를 기본법에 해놨는데 과거에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혈통이 독일이었던 사람들은 물론 혈통적 혹은 언어, 교육, 문화적 동질성만 확인이 되면, 혈통뿐만이 아니라 언어, 문화, 교육에 독일인으로서의 동질성이 있다. 그럼 독일 동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필 수 있었던 건 인도주의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그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몰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난민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인도주의 정신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게다가 자민족, 나라가 못 살아서, 나라가 잘못해서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된 거니까 나라가 책임져야겠다는 역사의식이 밑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옛날처럼 이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 국민 의식이나 동포 관련된 우리 의식들은 아직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분단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 안에서도 남북으로 갈려서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도 너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당장 이 안에서도 오고 가지 못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다 보니까 이 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동북아 지역에는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우리 민족만의 자산이 있는데 러시아 연해주는 고레인 농포들이 살고 있죠. 고레인 농포들은 민족은 한민족이고 국적은 러시아 국민인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로 갈 때 얼마든지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누구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중국에 가면 조선족 동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일본에 가면 우리 제일국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에 그런 자원을 가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 없습니다. 러시아 없어요. 되게 부러워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자산을. 중국 화교들이 있긴 한데 화교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화교들은 다 중국 국적이나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죠. 중국 국민인 겁니다. 우리 동포들과는 좀 다른 거죠. 이 어마어마한 750만 중에 400만이거든요. 절반 이상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국가 정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없어서 부러워하는 걸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차별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거주권 제한하고 노동권 제한하면서 그냥 외국인 노동 인력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까레이츠라고 부르면서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우리말을 몰라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소통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제 동포분들 보시면 우리 같은 민족으로 좀 따뜻하게 인사하고 대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목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상 좀 급하게 고려인 동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질문해 주시면